뭐 병원비가 300만 원? 이거 병원비는 누가 내니? 퇴원해서 아버지한테 좀 돌봐달라고 해라.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던 서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임신 6개월, 조기 진통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온 지 불과 사흘.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친정 가서 쉬어라며 사실상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1억 원을 시댁에 주고 임신 중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던 며느리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어요. 뱃속의 아기마저 위험한 상황인데 그들은 병원비만 걱정했습니다. 서진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하지만 시댁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요. 과연 서진은 이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3월 초순, 서울의 봄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윤서진은 그 속에서 평범한 회사원처럼 가방을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올해로 29살이었습니다. 검소한 차림새에 화장기라고는 립밤 정도만 바른 얼굴, 손에 든 가방은 오래된 인조가죽 토트백이었죠. 그녀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녀가 특별한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서진이 원했던 거였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진 씨, 어제 야근하느라 힘들었죠?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괜찮아요. 저도 월말 결산이라 어차피 바쁠 거예요. 서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곳은 기태건설이라는 소규모 건설 하청 회사였습니다. 직원은 20명 남짓, 사무실은 좁았고 책상은 낡았지만 서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배경을 몰랐고 그녀 역시 그걸 숨기는데 익숙해져 있었죠. 그날 오후 서진은 회계 서류를 정리하다가 문득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윤태원, 62살. 건설 회사를 운영하시는 아버지는 서진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진이 6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서진이 22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녀를 서재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이제 어른이 됐으니 아빠가 한 가지만 부탁하마. 결혼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해라. 돈을 보는 사람 말고 너라는 사람을 보는 사람 말이야.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죠. 아빠, 그럼 제가 신분을 숨기고 일해봐도 될까요? 그래야 진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서진아. 세상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 사람을 볼 땐 말보다 행동을, 약속보다 서류를 봐야 해.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 그 말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서진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당시엔 그저 아버지의 신중한 성격 탓이려니 했지만 나중에 서진은 그 말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평범하게 꾸며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녀는 숫자에 밝았고 서류 정리를 좋아했으며 무엇보다 꼼꼼했습니다. 매달 급여 명세서를 스캔해서 따로 보관했고 계약서는
복사본을 만들어 집에 가져가곤 했죠. 동료들은 서진 씨는 참 철저하네요라고 웃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진은 회사 창고에서 자재 목록을 확인하던 중 한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오세준, 33살의 현장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세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서진이 떨어뜨린 서류를 주워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정성스럽게 서류 구겨진 부분을 펴주었고 서진은 그 모습에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주변을 잘 안 보고 걸었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세준은 서진 옆자리에 앉았고 퇴근길엔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세준은 서진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착하세요. 아버지는 사업하시느라 바쁘시지만 가족은 늘 챙기시고요.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세준은 자신의 형편을 숨기지 않았고 솔직했으며 무엇보다 서진을 있는 그대로 대했어요. 그에게 서진은 그저 격리 담당 서진 씨였을 뿐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두 사람은 연인이 됐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세준과 함께 있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서진은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조언이 계속 마음 한편에 걸렸기 때문이죠. 어느 날 저녁 서진은 아버지에게 세준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의 서재는 조용했고 세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세준에게 우리 아버지는 건설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만 말했고 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오세준이라고 합니다. 앉게. 아버지는 세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가? 저희 아버지는 기태건설을 운영하십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군. 자네는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나? 세준은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세준이 자리를 뜬 뒤 아버지는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그 친구 괜찮아 보이긴 한데 혹시 부모님은 만나봤니? 아니요, 아직은요. 그럼 빨리 만나봐라.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거든. 그리고 기억해,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 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그 순간 이상한 예감을 느꼈지만 곧 세준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2개월 뒤 서진은 세준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고 시아버지 오기태와 시어머니 한명숙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태는 59살로 가무잡잡한 얼굴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명숙은 60살로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표정은 냉랭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명숙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서진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윤 씨네 집안은 어디세요? 아버지 혼자 계시고 건설 쪽 회사에 다니십니다. 건설이라 무슨 일 하시는데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직으로 계세요. 오래 일하셨어요. 그래요? 그럼 집은 어디 사세요?
강북 쪽에 작은 집이 있습니다. 명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아버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세준이가 좋아한다니까요. 명숙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돌아오는 길에 세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어떻게 보였어? 괜찮으셨어요. 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명숙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지만 세준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이다.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데 너한테는 괜찮으신 것 같아. 세준은 안심한 듯 웃었고 서진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명숙의 표정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봤니? 네, 아빠. 어땠어?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세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서진아,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가족도 함께 보는 거야. 그리고 명심해.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이 왜 그렇게 자꾸 귓가에 맴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29의 그녀는 그 경고의 무게를 아직 몰랐습니다. 봄은 깊어졌고 서진과 세준의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서진은 행복했지만 그 행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곧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됩니다. 2024년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진은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어요. 결혼식을 석 달 앞두고 신혼집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시댁 거실은 생각보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가죽 소파에는 금색 장식이 달려 있었고 벽에는 큼직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숙은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신혼집 알아보고 있어? 네, 어머님. 저희가 전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명숙은 사과 껍질을 길게 이어서 깎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세? 요즘 전세금이 얼마나 비싼데. 너희 둘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제가 7년 동안 모은 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용대출을 좀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명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빤히 쳐다보더니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적금이 얼마나 되는데?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순간 거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명숙과 시아버지 기태가 눈빛을 주고받았고 서진은 그 시선 속에서 뭔가 계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곧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 나이에 7천이나 모았어? 참 기특하네. 우리 세준이가 복도 많지. 기태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서진아.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복잡하잖아. 우리가 부동산 쪽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볼게. 괜찮지?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시댁의 호의를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옆에 앉은 남편이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진아. 우리 아버지가 이쪽 일 오래 하셔서 잘 아시니까 맡기자. 네, 그럼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명숙이 깎아놓은 사과를 서진 앞으로 밀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마. 돈만 준비해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한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고 적금 통장과 지난 7년간의 급여 명세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매달 월급의 절반을 꼬박꼬박 저축했고 그 기록을 모두 스캔해서 따로 보관해뒀어요. 손끝으로 통장을 쓰다듬으며 서진은 이 돈이 자신과 남편의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랐습니다. 2주일 후 시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아, 좋은 집 찾았어. 강북 쪽인데 깨끗하고 교통도 좋아. 전세금이 3억인데 너희가 1억 내고 우리가 2억 보탤게. 어때? 네. 아버님께서 2억을요? 그래. 우리 아들 신혼집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대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니까 명의는 우선 내 이름으로 해두는 게 맞지 않겠어? 나중에 너희가 돈 더 모으면 그때 명예 이전하면 되고. 서진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댁에서 2억이나 보태준다니 고마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명의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제 돈도 1억이나 되는데. 서진아,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식구잖아. 너무 따지지 마. 계약은 다음 주 수요일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돈 준비해둬. 계좌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보내면 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시댁에서 2억을 보태준다니 고마운 일이지만 왜인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고 나서 살 집 계약하는데요. 시댁에서 2억을 보태주신대요. 그래, 좋은 일이네. 전세금이 얼마인데? 3억이에요. 3억이면 괜찮은 집이겠구나. 그런데 서진아, 명의는 누구로 하기로 했어? 그게 시댁에서 돈을 더 많이 내시니까 일단 시아버님 명의로 한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서진아, 계약할 때 꼭 내 이름으로 해라.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사본 받아서 집에 가져와. 알았지? 네, 아빠. 알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진은 메모지에 계약서 사본 챙기기라고 적어뒀어요. 수요일 오전 서진은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하고 신용대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서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7년 동안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야근을 하고 점심을 굶어가며 모은 돈이었어요. 비록 3억 중 1억이지만 그녀에게는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기태는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딱딱해 보였어요. 돈 준비했어? 네, 아버님. 그럼 일단 내 계좌로 보내. 계약금 먼저 넣어야 하니까. 서진은 휴대폰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단 몇 초 만에 다른 사람의 계좌로 넘어간 거예요. 아버님께서 보태실 2억은 언제 넣으시나요? 아, 그건 내가 따로 집주인한테 줄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계약은 언제 하나요? 오늘 오후에 집주인이랑 만나서 할 거야. 서진이는 회사 일 있다고 했잖아. 우리가 대신 해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회사에 반찬했어요. 같이 가도 될까요?
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지. 중개소 안으로 들어가자 집주인과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서진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상단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자 명의는 오기태였습니다. 서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버님, 이거 제 이름이 아닌데요? 기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아까 말했잖아. 우리가 2억 냈으니까 내 명의로 하는 거라고. 나중에 너희가 돈 더 모으면 그때 명예 이전하면 돼. 하지만 제 돈도 1억이나 되는데. 서진아,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식구잖아. 누가 더 냈고 덜 냈고 따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다 정리해 줄게. 중개인이 끼어들며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집주인분이 다른 약속이 있으셔서요. 빨리 진행하시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그 자리에서 반대하기엔 분위기가 너무 급박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도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고 있었고 집주인도 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괜찮지? 기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중개소를 나서는 순간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억 원이 시아버지 계좌로 들어갔고 집은 시아버지 명의가 됐어요. 시댁에서 2억을 보태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왜인지 속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나머지 2억을 내셨을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버지 말대로 모든 기록을 남겨두기로요. 서진은 이체 내역을 캡처하고 시아버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백업했습니다. 중개소에서 받은 계약서 사본도 스캔해서 따로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중요한 메모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전세금 3억, 서진 1억 이체, 시댁 2억 부담 약속, 명예 오기태. 혹시 모르니까. 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아직 몰랐어요. 이 기록들이 나중에 자신을 구하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라는 거요. 4개월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고 소박한 예식장이었지만 서진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그녀는 새로운 삶을 꿈꿨어요. 하지만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서진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진아,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니까 우리 집 규칙 따라야 해. 알았지? 명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이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신혼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시댁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명숙, 기태, 그리고 시댁 친척 몇몇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 며느리.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그런데 우리 명의로 된 집이니까 그것도 잊지 말고. 명숙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남편은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7년 동안 모은 1억 원은 이미 시댁으로 넘어갔고 3억짜리 집은 시아버지 명의가 됐어요.
시댁에서 정말 2억을 보탰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집이라고 부를 곳조차 없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이미 던져졌고 이제 그 복선들은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신혼집에서 첫 주말 아침을 맞았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습니다. 서진은 부드럽게 몸을 일으켰죠. 남편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이제야 일어났네?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서진은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있었어요. 옆에는 시아버지 기태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침 일찍 왔지. 우리 집이니까 당연히 들어올 수 있잖아. 명숙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집은 시아버지 명의였으니까요. 서진은 서둘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준비를 못해서. 됐어. 빨리 씻고 나와서 밥 차려. 우리 아침 안 먹고 왔어. 명숙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냉장고 안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서진과 남편은 신혼초라 아직 장을 보지 못했거든요. 냉장고에 반찬도 없네. 이렇게 살림을 하면 어떡해. 빨리 마트 가서 장 좀 봐.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결혼 일주일 만에 첫 구중을 들었습니다. 네, 어머님.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서진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마트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이것저것 담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전화 한 통 없이 아침부터 찾아오시다니. 게다가 우리 집이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시간 후 서진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는데 명숙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계란말이는 왜 이렇게 태웠어? 국간장은 조금만 넣어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하나?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지. 내 와이프가 아침도 안 차리고 자고 있더라. 기태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밥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식사를 마친 뒤 명숙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아, 우리 집안 규칙 알려줄 게 있어. 잘 들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해. 당연히 내가 음식 준비 도와야지. 둘째, 명절에는 전날부터 와서 준비해야 해. 셋째, 우리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 무슨 일이 있어도. 명숙은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그 말들을 듣는 동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 친정은 자주 가지 마. 시집온 여자가 친정만 들락거리면 꼴불견이야. 그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혼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뵙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맘대로 할 수 없다니. 네, 알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명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똑똑하네. 잘하면 예뻐해 줄게. 시댁 부모가 떠나고 나자
서진은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참아줘.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전화도 없이 아침부터 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금방 익숙해질 거야.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혼 일주일 만에 서진은 자신이 며느리가 아니라 고용된 식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의 일상은 점점 더 팍팍해졌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시댁을 방문해 5시간씩 요리를 도왔고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날에는 설거지며 청소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진은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거실에는 명숙의 친구들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명숙이 서진을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서진아, 빨리 과일 좀 깎아와. 우리 손님들 오셨어. 서진은 부엌으로 가서 사과와 배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려서 물에 담갔다 꺼내며 껍질을 벗겼어요. 거실에서 명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에이, 별로야. 집안도 변변찮고 요리도 서툴러. 그냥 우리 아들이 좋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고 빨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진은 황급히 손가락을 입에 넣고 피를 멈추려 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과일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나가는 순간 명숙의 친구 하나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참 얌전하게 생겼네요. 복도 많겠어요.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그냥 그래. 별 볼 일 없어? 서진은 접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눈물을 닦았어요. 손가락에서는 아직 피가 조금씩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남편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저를 별로라고 하시던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알아. 근데 어쩌겠어. 참아야지. 우리 집이 그런 분위기야. 남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조차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2달이 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지쳐버렸어요. 1억 원을 낸 집은 시아버지 명의였고 그 집에서조차 서진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별 볼 일 없어? 서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 전화번호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친정을 자주 찾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부은 눈을 차가운 물로 식히고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가렸어요. 오늘도 견뎌야 했습니다. 이게 결혼이고 이게 며느리의 삶이라고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요. 앞으로 그녀를 기다리는 진짜 고통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웠습니다. 2024년 10월 초 서진은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건네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작고 희미한 점 하나가 화면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서진의 아기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입덧이 곧 시작될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의사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우와, 대박이다. 바로 집에 갈게. 같이 저녁 먹자. 전화를 끊고 서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이 아이가 있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서진은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잘 키울게. 행복하게 해줄게.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에 임신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님, 제가 임신했습니다. 순간 명숙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뭔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벌써?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 좋은 소식 아니에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지만 명숙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애 낳으면 돈 들고 손 많이 가는데 너희 둘이 돈이나 제대로 벌고 있어? 서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시아버지 기태가 신문을 접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손주니까 낳아야지. 근데 서진아,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몸조리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일 계속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축하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2주일 후 입덧이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뒤집히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서진은 화장실에 엎드려 토하다가 겨우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새벽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어요. 서진은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오늘 우리 집에 친척들 오시는 거 알지? 빨리 와서 음식 준비 도와줘.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지금 몇 시인데요? 제가 입덧이 심해서. 입덧? 그거 다 마음먹기 나름이야. 빨리 와. 7시까지. 명숙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누구야? 어머님이세요. 오늘 시댁 가야 한대요. 아, 그래. 그럼 다녀와. 나는 좀 더 잘게. 남편은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서진은 화장실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7시 정각, 서진은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명숙이 부엌에서 나오며 손짓했어요. 빨리 와. 양념 준비부터 해.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마 위에는 고기와 채소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할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서진은 손을 씻고 칼을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팔을 썰던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서진은 급히 화장실로 뛰어가 변기에 엎드렸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이 전부 나왔고 눈물까지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진아, 뭐해? 빨리 안 와? 명숙의 목소리가 화장실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서진은 물로 입을 헹구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입덧이 심해서 입덧으로 일을 못하겠다고? 옛날 사람들은 애 열도 낳으면서 밭일 다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해. 명숙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뒤따라 들어갔어요. 점심 무렵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서진은 쉴 틈도 없이 음식을 날랐습니다. 뜨거운 국을 옮기다가 손등에 국물이 튀어 화끈거렸지만 내색할 수 없었어요. 서진아, 물 좀 가져와. 서진아, 여기 밥그릇 좀 치워줘. 서진아, 김치 더 달라고 해. 서진은 끊임없이 오가며 심부름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앉을 수가 없었어요. 명숙이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임신했어. 그래도 부지런하지? 친척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임신했으면 쉬어야지. 왜 이렇게 부려먹어요? 에이, 괜찮아. 임신이 무슨 병이야. 움직여야 순산한다니까. 서진은 주방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느라 싱크대 앞에 서 있었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명숙이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설거지 끝나면 마루 좀 닦아. 사람들 많이 와서 더러워졌어. 네, 어머님. 서진은 설거지를 끝내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눈앞이 흐려지며 몸이 앞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진은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요. 어머님, 제가 좀 어지러운데 잠깐 쉬어도 될까요? 쉬긴 뭘 쉬어. 다 끝나고 쉬어. 젊은 게 왜 이렇게 약해? 명숙은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저녁 7시 서진은 겨우 시댁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어요. 사람들 틈에 앉아 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소파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힘들었지? 응, 좀 힘들었어. 고생했어. 근데 저녁은 뭐 먹지? 배고픈데. 남편은 게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진은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침대에 누워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잘 지켜주지 못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다시 지워버렸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친정을 자주 찾는 며느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새벽 서진은 심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배가 당기고 아랫배가 묵직하게 눌렀어요. 화장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옷에 피가 묻어 있었거든요. 여보. 서진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부스스 일어나 물었습니다. 왜 그래? 피가 나와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인데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안 돼? 안 돼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아기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옷을 입고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의사가 서진을 진찰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기진통 증상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무리하셨나요? 저는 그냥 집안일을 했을 뿐인데요. 집안일이요?
임신부가 과도한 노동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서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입원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의사가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금 비용이 문제입니까? 부인과 아기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은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결혼인가? 이게 가족인가?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서진은 배를 감싸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가야, 견뎌줘. 엄마가 너를 꼭 지킬게. 우리 꼭 이겨내자.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의 시작이라는 걸요. 서진은 병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오전 10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명숙과 시아버지 기태가 들어왔어요. 서진은 급히 몸을 일으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셨어요. 명숙은 병실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1인실이야? 얼마나 비싼데? 아니요, 4인실이에요. 4인실도 비싸. 그냥 6인실로 옮기면 안 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 등급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명숙은 의자에 앉지도 않고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의사가 뭐래? 절대 안정이 필요하대요. 일주일 정도 입원해야 한대요. 일주일? 그럼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데? 기태가 끼어들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0~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0~300? 그걸 누가 내? 우리 회사 사정도 안 좋은데. 기태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희가 낼게요. 제가 회사 휴가 쓰고 치료받으면. 휴가 쓰면 월급 깎이잖아. 그것도 손해야. 명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참았어요. 링거 꽂힌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무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무리는 무슨. 요즘 여자들이 너무 약해서 그래. 옛날 사람들은 애 베고 농사일도 다 했어. 명숙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가슴속 깊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의사가 절대 안정이래요. 아기가 위험하대요. 아기 위험하면 어쩔 건데? 병원비 안 내고 집에서 쉬면 안 돼? 명숙이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외로움이 몰려왔습니다. 오후 2시쯤 담당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상태를 확인하던 의사가 시댁 부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과로로 인한 조기 진통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유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최소 2개월은 무리한 활동을 피하셔야 해요. 2개월이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집안일도 최대한 피하셔야 합니다. 무거운 것 들기, 오래 서 있기,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숙과 기태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불만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난 뒤 명숙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너 친정에 아버지 계시지?
네, 어머님. 그럼 당분간 친정 가서 쉬어. 우리는 며느리 병수발까지 할 형편이 안 돼. 서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친정에 가라고 하신 건가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내가 아프면 우리가 돌봐야 하잖아. 우리도 바쁜데 그럴 시간 없어.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돌봄받아. 나으면 다시 오고. 명숙의 말투는 마치 물건을 반품하듯 냉정했습니다. 서진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님, 저는 시집온 며느리인데요. 며느리면 뭐해? 병원비도 우리가 못 내는데. 친정 아버지한테 가서 패 끼쳐. 그게 낫겠어. 기태가 팔짱을 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내가 여기 있으면 우리도 부담스러워. 내 아버지한테 가는 게 서로 좋아. 서진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어요.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당분간 내 아버지한테 가서 쉬는 게 너한테도 좋을 것 같아. 서진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버리는 거였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야. 잠시 쉬다 오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할 기운이 없었어요. 사흘 후 서진은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은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시댁에서 강하게 퇴원을 요구했어요. 서진은 링거를 빼고 병원복을 벗었습니다. 남편이 짐을 들고 서진을 부축해 차에 태웠어요. 차는 시댁이 아니라 서진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서진은 쫓겨나듯 친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차가 서진의 친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북의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서진은 차에서 내려 집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남편이 짐을 현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 나으면 연락해. 당신은 안 들어가요? 나는 회사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남편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아버지 태연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서진아, 왜 이렇게 됐어? 아빠. 서진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 아버지 품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서진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임신했는데도 일만 시키고 아프다고 하니까 친정 가라고 했어요. 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들이 널 그렇게 대했어? 네, 그리고 신혼집도 시아버지 명의예요. 제가 1억을 냈는데도요.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를 보여줬습니다. 태연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서진아, 넌 여기서 푹 쉬어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 무슨 일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빠를 믿어.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의 표정에서 뭔가 결심한 것을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였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 안전해. 엄마가 너를 지킬게.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평화는 잠시일 뿐이고 이제부터 진짜 반격이 시작될 거라는 거요. 서진이 친정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태연은 딸이 푹 쉴 수 있도록 조용히 돌봐주었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고 영양제를 챙겨주었습니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고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오전, 태연은 서재에 앉아 서진이 보여준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계약서 사본, 그리고 서진이 꼼꼼하게 메모해둔 기록들이었어요. 태연은 돋보기를 쓰고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전세금 3억, 서진 1억 이체, 시댁 2억 부담 약속, 명예 오기태.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한청건설 대표이사 회장 윤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연은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도연 이사님? 저 회장입니다. 지금 시간 되십니까? 급히 확인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30분 후 37살의 이도연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한천복지재단의 실무 책임자이자 태연의 오른팔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안께. 내 딸 일인데 좀 봐줘야겠네. 태연은 서진의 자료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명백한 재산 갈취네요. 서진 씨가 1억을 보냈는데 계약 명의는 상대방 단독이고 상대방의 2억 출처도 불명확하잖아요.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래. 등기부등본 확인 좀 해줄 수 있나? 물론입니다. 바로 떼어오겠습니다. 도연은 노트북을 펼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화면에 등기부등본이 떴어요. 도연이 화면을 태연에게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회장님. 이 주택은 오기태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고 전세금은 3억으로 표기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뭔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기태 명의로 2억 5천의 대출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연은 잠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세금 3억 중에서 서진 씨가 1억을 냈고 나머지 2억은 오기태가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2억 5천을 대출받은 거예요. 즉, 오기태는 본인 돈을 한 푼도 안 넣고 오히려 5천만 원을 빼돌린 겁니다. 태연의 주먹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책상 위에 찻잔이 흔들렸어요. 이 사람들이 내 딸을 완전히 속인 거로구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건 증여세 문제도 얽혀 있어요. 서진 씨가 1억을 보냈는데 그게 오기태 명의로 된 주택에 들어갔으니 세무서 입장에서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태연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도연 이사, 기태건설이라는 회사 하나? 네, 알죠. 우리 한청건설 협력업체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하청 회사인데 최근 몇 건의 프로젝트를 따냈더군요. 그 회사 대표가 오기태야. 내 사위 아버지지.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딸을 그렇게 대한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일거리를 줄 수는 없지. 기태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재검토하게. 그리고 신규 입찰 참여는 불가 처리해. 알겠습니다. 법무팀과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협력사들한테 조용히 알려. 기태건설이 신용 문제가 있다고. 강요는 하지 말고 그냥 정보만 흘리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법 위반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래. 나는 힘을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딸을 지키는 건 아버지의 권리야. 그리고 이건 권리를 넘어서 의무지.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서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재단 일로 몇 번 뵀는데 성실하고 따뜻하시더군요. 그런 분이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고맙네. 그리고 이 일은 서진한테는 당분간 말하지 말게. 애가 알면 걱정할 거야. 알겠습니다. 도연이 떠나고 나자 태연은 다시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7년 동안 모은 1억 원. 그 돈이 어떻게 모인 건지 태연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서진은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점심을 굶어가며 저축했습니다. 그 소중한 돈을 저렇게 빼앗다니. 태연은 서재 책장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서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내가 서진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태연은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딸 제대로 못 지켜줬소.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오. 아무도 우리 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요. 오후 4시 한청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태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기태건설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은 법적 문제 없는 선에서 조기 종료하고 신규 입찰 참여는 불가 처리하십시오. 법무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더 묻지 마십시오.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그리고 재무팀은 기태건설에 대한 여신 현황을 파악하십시오. 만약 우리 계열사나 협력사가 그쪽에 대출이나 보증을 해준 게 있다면 회수 방안을 검토하십시오. 재무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연 이사. 네, 회장님. 등기부에 나온 근저당 문제,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서 내용 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법무법인과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없게 작성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간 후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0층 회장실이었어요. 태연은 한청건설을 30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번도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습니다. 내 딸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거실에서 서진을 만났습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기 모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그래.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아빠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은 딸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푹 쉬어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빠 일 처리하는 거지. 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태연은 서재에 앉아 마지막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기태건설은 한청건설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끊길 것입니다. 협력사들도 하나둘 거리를 둘 거예요. 은행도 신용 문제를 인지하고 대출 회수를 검토할 겁니다. 태연은 창밖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하지. 그리고 계약도 거짓말을 안 해. 이제 너희들이 그걸 배울 차례야. 복수는 시작됐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2024년 11월 초 기태건설 사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기태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공문에는 한청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라고.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기태건설 격리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표님. 한청건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프로젝트를 전부 조기 종료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가 뭐야? 계약서상 사유로는 공사 품질 문제와 일정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기태는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습니다. 컴퓨터 모니터가 흔들렸어요. 이게 말이 되나? 한청건설이 우리 회사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격리과장은 입술을 깨물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 협력사들도 하나둘씩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성원건설, 대한개발, 삼익산업까지요. 뭐, 그 사람들도? 네.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신용 문제를 거론하더군요.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성원건설 상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상무님. 저 기태건설 오기태입니다. 계약건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 대표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입장이 있어서요. 최근 기태건설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저희로서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습니다. 신용도 문제라니요? 저희가 언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정확한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다만 업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기태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격리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최근에 누구한테 잘못 보인 일이라도?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진.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기태는 급히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서진이 결혼할 때 받았던 청첩장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신부 부친 윤태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태원 이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격리과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표님, 혹시 한청건설 윤태원 회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청건설? 네, 윤태원 회장은 한청건설 창립자이자 현 대표이사 회장입니다.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죠.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그 윤태원이었다는 걸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재벌가 딸이었던 겁니다. 이런 망할. 기태는 급히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큰일 났어. 서진이 아버지가 한청건설 회장이래. 뭐? 무슨 소리야? 그의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지금 회사가 완전히 망하고 있어. 한청건설이 우리 거래를 다 끊어버렸어.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데? 지금 당장 서진이한테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빌긴 뭘 빌어. 이미 늦었어.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고. 기태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흘 후 기태건설 사무실 앞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한청건설 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었어요.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통지 및 법적 조치 예고의 건.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서진이 이체한 1억 원이 기태 명의의 주택 구입에 사용됐으므로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세무당국에 신고할 것이며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 이상의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태는 서류를 읽으며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증여세라니. 격리과장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대표님,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서진 씨 돈으로 대표님 명의 주택을 샀으니 증여로 볼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여기 등기부 첨부 서류를 보니까 대출금까지 다 드러나 있네요. 대출금? 네, 2억 5천만 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서진 씨한테 말한 우리가 보탠 2억이 사실은 대출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즉, 대표님은 본인 돈을 한 푼도 안 넣고 오히려 5천만 원을 빼돌린 구조예요. 기태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같은 날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태건설이 받았던 운영자금 대출 2억 원에 대한 조기 상환 요청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요. 은행 직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고객님 회사의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저희 내부 규정상 일정 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대출 회수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왜 떨어진 거예요? 주요 거래처 이탈, 매출 감소, 그리고 각종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이 반영됐습니다. 법적 분쟁이라니 그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30일 이내에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기태는 핸드폰을 책상에 던져버렸어요.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억을 30일 안에 어떻게 구해? 불가능해. 격리과장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금 보유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외상 매출금도 회수가 안 되고 있고요. 직원들 월급은 이번 달은 겨우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부터는 어렵습니다. 기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 기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상황이? 다 끝났어. 한청건설이 우리를 완전히 끊어버렸고 다른 협력사들도 다 돌아섰어. 은행도 대출 회수하래. 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건데?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아. 돈이 없어. 세준이는 알아? 아직 말 안 했어. 명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서진 때문이잖아. 서진이가 친정 아버지한테 일러 바쳐서 이렇게 된 거야. 서진이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는데? 기태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명숙이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당장 살 길을 찾아야지. 살 길이 어딨어. 이미 다 끝났다고. 명숙은 핸드폰을 꺼내 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요? 세준아, 너 지금 당장 서진이한테 가서 빌어. 아버지 회사 살려달라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서진이가 무슨 상관이? 서진이 아버지가 한천건설 회장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가 망하고 있어. 빨리 가서 빌라고. 세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진이 아버지가 한천건설 회장이요? 그래.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빌어. 전화는 끊겼습니다. 명숙은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진은 친정집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 양말을 만들고 있었어요. 배는 많이 불러왔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서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아버지 태연이 거실로 들어와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좋아요, 아빠.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태연은 딸의 배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가운 결기가 남아 있었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2025년 2월 14일 새벽 4시였습니다. 서진은 갑작스러운 복통에 잠에서 깼어요. 배가 규칙적으로 조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진통이었어요. 아빠. 서진은 옆방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태연이 급히 달려왔어요. 서진아, 어디 아파?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태연은 침착하게 서진의 가방을 챙기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출산 준비를 해뒀던 터였어요. 새벽 5시 병원 분만실에 도착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서진을 휠체어에 태워 안으로 들어갔어요. 태연은 분만실 밖 복도에서 왔다 갔다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3시간 후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산모는 괜찮습니까? 네, 어머니도 건강하십니다. 잠시 후에 뵐 수 있어요. 30분 후 태연은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미소는 환했습니다. 아빠 보세요. 우리 아들이에요. 태연은 손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쥔 주먹, 가늘게 뜬 눈. 태연은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가락을 만져봤어요. 이름은 정했니? 네. 태윤이요. 태연 할아버지의 태자를 넣고 싶었어요. 태연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생했다, 서진아. 정말 잘했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 아니었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연은 손수건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개인실이었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나와 태윤이 그리고 아빠. 우리 셋이서 잘 살아갈 거야. 4개월 후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서진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체력을 회복했어요. 태윤이는 무럭무럭 자라 통통한 볼을 가진 예쁜 아기가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 태연이 서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진아,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연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딸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빠? 한천건설 이사 임명장이야.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서진은 깜짝 놀라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서진아, 넌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야. 너는 한천건설의 이사이자 내 딸이고 태윤이의 엄마야. 이제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야 해.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일을 잘 모르는데요. 배우면 돼. 넌 원래 숫자에 밝잖아. 격리 일도 잘했고, 이제 더 큰 무대에서 내 능력을 펼쳐봐. 아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빠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누군가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내 딸 말고 누구한테 주겠니? 태연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빠. 열심히 배울게요. 일주일 후 서진은 한천건설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40층 건물의 38층, 임원 전용층이었어요. 복도는 넓고 깨끗했으며 직원들은 서진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자신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진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넓은 책상, 가죽 의자,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 이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책상 위에는 환영 카드와 함께 업무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의자에 앉아 자료를 펼쳤어요. 재무제표, 프로젝트 계획서, 계약서, 검토 자료들이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서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무팀과 복지재단 운영 회의였어요. 서진은 회의실에 들어가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도연 이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서진 이사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도연 이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회의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서진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집중해서 듣다 보니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이 다가왔어요. 처음이라 어려우셨죠? 네, 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서진 이사님은 원래 숫자에 밝으시잖아요. 도연의 말에 서진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태윤이가 바구니에서 방긋 웃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안아올려 볼에 뽀뽀했어요. 태윤아, 엄마 오늘 회사 갔다 왔어. 어땠냐고? 어려웠어. 근데 재미있었어. 태윤이는 엄마의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꼭 안으며 웃었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매일 회사에 출근해 일을 배웠어요. 재무보고서를 읽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복지재단의 기부 프로그램을 점검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어느 날 서진은 복지재단 회의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저는 무료급식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인분들과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식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겠어요? 네, 제가 해볼게요. 서진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연이 서진을 불렀어요. 서진아, 오늘 회의 잘했어. 아빠가 봤는데 내가 많이 성장했더라. 정말요, 아빠? 그래. 넌 이제 진짜 이사야.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 서진은 아버지의 칭찬에 뿌듯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태윤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결혼, 임신, 시집살이, 조기진통, 친정 귀환, 그리고 출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어요. 이제 서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천건설의 이사였고 태윤이의 엄마였으며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는 여성이었어요. 아가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게. 세상은 넓고 우리는 강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 서진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은 도연과 함께 무료급식 봉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복지관이었어요. 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도왔습니다. 줄을 선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국을 떠서 드리며 인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 한 분이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 참 기특하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서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배식을 하는 내내 서진은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 손을 내미는 일. 그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 이사님, 오늘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정말요? 네. 뭐랄까 빛이 나더라고요. 서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도 자주 오시죠. 이사님이 오시면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네, 그럴게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서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복수인지도 모른다고요. 미움이 아니라 성장으로, 분노가 아니라 행복으로 대답하는 것.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나는 이겼어.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태윤이의 사진이 배경화면에 떠 있었어요.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 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태윤아, 엄마가 너를 위해 더 강해질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는 사람이 될게. 차는 한천건설 본사로 향했고 서진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0일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진은 한천복지재단이 주최하는 무료급식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강북의 한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추석을 앞두고 진행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복지관 앞 주차장에는 이미 봉사자들의 차량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차에서 내려 앞치마와 봉사복을 챙겼어요. 오늘은 이사 명찰 대신 평범한 봉사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서진은 그냥 한 사람의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복지관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국 냄새가 풍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배식대 앞으로 가서 국자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배식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봉사하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고맙네. 젊은 사람이 와주니까 든든하네. 오전 11시 복지관 문이 열렸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노인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이었습니다. 서진은 식판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국을 떠주며 인사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조심히 드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진은 국자를 들고 다음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선 사람의 낡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명숙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옷을 입고 서진을 무시하던 시어머니. 지금 그녀는 색이 바랜 점퍼를 입고 초라한 식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카락은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명숙도 서진을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입술이 떨렸어요. 서서진아. 서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서진은 침착하게 국을 떠서 명숙의 식판에 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쪽으로 오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그저 한 명의 봉사자가 할 법한 말이었어요. 명숙은 식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가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서진아,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명숙의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세준이었어요. 한때 서진의 남편이었던 사람. 그는 야윈 얼굴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도 서진을 알아봤어요. 서진아. 서진은 세준의 식판에도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리로 가주세요. 서진의 태도는 냉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거리를 두고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숙과 세준은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명숙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오후 1시 서진은 복지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서진 이사님. 뒤에서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진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아까 그분들 혹시... 네, 제 옛 시댁이었어요. 서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아니에요. 오히려 괜찮았어요. 이제는 미워하지 않으니까요. 서진은 빗방울을 손바닥에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도 사람이에요. 힘들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 그냥 그렇게 보니까 미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도연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어요. 서진 이사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로워진 거예요.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윤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서진은 아들을 안아올려 볼에 뽀뽀했습니다. 엄마 왔어, 태윤아. 태윤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가진 돈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내민 손으로 존중받는 거지. 서진은 그 생각을 하며 아들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그 복지관에서 서진은 주는 사람이었어요. 명숙과 세준은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예의를 지키며 대했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오후 2시 서진은 복지관 밖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 마주쳤던 명숙과 세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세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진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어요. 서진아, 잠깐만 이야기해도 될까? 서진은 고개를 들어 세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앉으세요. 세준은 벤치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알아. 변명할 생각도 없어?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겨우 살고 있어.
후회만 남았어. 그때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줬어야 했는데. 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오늘 우릴 그렇게 대해줘서, 무시하지 않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줘서.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준 씨, 저는 이제 과거를 떠나보내려고 해요.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모두요. 서진아,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로 평가받는 거죠. 저는 그걸 배웠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서진은 세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자유예요. 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준 씨와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저는 이제 가볼게요. 서진은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서진은 도연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진 이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자유요? 네. 과거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앞만 보고 갈 거예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세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서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복수는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저 평온하게 놓아주는 거라는 걸요. 나는 이겼어.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분노가 아니라 평온으로.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점심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어요. 오후 햇살이 사무실 창으로 들어와 서진의 책상을 비췄습니다. 서진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초 서진에게 한 통의 부고 문자가 왔습니다. 시아버지 오기태가 5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였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미움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 태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진아? 아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조문 가려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는 해야죠. 그래, 아빠도 같이 갈게.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도 예의는 지켜야지. 이틀 후 서진과 태연은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어요. 차가 장례식장 주차장에 도착하자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준비됐어, 서진아? 네, 아빠. 두 사람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안내판을 보니 고기태 빈소는 지하 1층 사무실이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하자 검은 리본이 걸린 문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빈소는 초라했습니다. 조화는 몇 개 되지 않았고 영정 사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기태는 정장을 입고 딱딱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상주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세준이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오자 명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세준도 서진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진이.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절을 올렸어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집어들었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고 향로에 꽂은 뒤
서진은 2번 절했습니다. 절을 하는 동안 서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집 계약 때 차갑게 굴던 시아버지, 1억 원을 자기 명의로 돌려버린 일, 임신 중에도 일을 강요하던 모습, 병원비가 아깝다며 친정으로 내쫓던 날. 하지만 서진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어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가시는구나. 돈을 쫓다가 체면을 지키려다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가시는구나. 절을 마치고 일어선 서진 뒤로 태연이 다가왔습니다. 태연도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명숙과 세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절을 마친 태연은 명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유족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연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명숙이 고개를 숙였고 세준도 긴장한 채 서 있었어요. 고인께서는 제 딸에게 많은 고통을 주셨습니다. 7년 동안 모은 1억 원을 빼앗고 임신한 며느리를 학대하고 병원비가 아깝다며 내쫓으셨죠. 태연의 말에 명숙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로 평가받습니다. 고인께서는 돈을 쫓다가 가족을 잃으셨고 신용을 잃으셨고 결국 목숨까지 잃으셨습니다. 태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딸은 이제 당신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겁니다. 그게 제 딸이 선택한 자유입니다. 태연은 명숙과 세준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자, 서진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영정을 향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편히 쉬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빈소를 나섰어요. 복도로 나온 서진은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죠? 그래, 서진아. 이제 끝이야. 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진은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준이었어요. 서진아, 잠깐만. 서진은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세준은 숨을 헐떡이며 서진 앞에 섰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세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준 씨, 이제 됐어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세준 씨도 그러세요. 서진아. 전 이제 윤서진이 아니라 한청건설 이사 윤서진이에요. 그리고 태윤이 엄마고요.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세준 씨도 세준 씨 삶을 사세요. 서진은 고개를 숙여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준이 주차장에 서서 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는 장례식장을 벗어나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은 핸드폰을 꺼내 태윤이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자유로워요. 그래, 서진아. 넌 이제 진짜 자유야.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강했던 거야. 아빠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태연은 운전하면서도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이 빛나고 있었고 캐럴이 들려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보모가 태윤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태윤이는 엄마를 보자 팔을 벌렸어요. 엄마. 서진은 아들을 안아 올려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아들의 체온. 서진은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태윤아, 엄마 왔어. 사랑해. 그날 밤 서진은 태윤이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펼쳤어요. 서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5일. 오늘 시아버지 장례식에 다녀왔다.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정말 끝이다.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미움도 원망도 후회도 모두 놓아보낸다. 내가 배운 건 이거다. 진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행복이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세우는 거다. 나는 이제 한천건설 이사 윤서진이다. 태윤이의 엄마다. 그리고 나 자신이다. 앞으로 나아가겠다. 당당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서진은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용서는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니라 강해진 자의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서진은 이제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행복할 거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마치 모든 과거를 덮어주듯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서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그녀는 한천건설을 이끌고 태윤이를 키우고 복지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태윤이가 자라 물으면 서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는 힘든 시간을 견뎠단다. 그리고 그 시간이 엄마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너도 힘들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진짜 강한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용서하고 놓아주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지. 첫눈은 계속 내렸고 서진은 평온한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진은 미움 대신 용서를, 분노 대신 평온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녀를 진짜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힘든 시간이 찾아오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더 강하고 자유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